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단국대학에서 중국고대사를 가르치는 심재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중국 청동기 상해박물관 특별전을 하고 있는 그 계기에 맞춰서 오늘 지금 제가 할 강의는 대체로 중국 청동기, 특히 상해박물관 청동기를 중심으로 이번에 와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청동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국 청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청동기가 좋아서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 15년 전쯤에 부산박물관에서 역시 그때도 이 상하이박물관, 이 상하이박물관 청동기를 가지고 와서 한번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부산에서 상당히 좋은 유물이 와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전쯤에 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또 한 번, 그때는 그 산동성 박물관, 그 중국 제남시에 있는 산동성 박물관 청동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 같고, 이번에 사실 그 상해박물관 청동기 이 전시는 사실 코로나 사태라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와중에 이렇게 그래도 전시회가 성사가 돼서 참 저는 이 박물관에서 이 전시회를 성사시켜서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학예사들이나 여기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이제 다 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중국 청동기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그 유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구미나 일본의 큰 박물관들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큰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런 박물관에도 중요한 그 소장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중국 청동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제국주의하고 관련된 그런 유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뭐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도 이미 상당히 중요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은 중국 청동기를 가진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이미 상해박물관 이 유물을 가지고도 여러 군데서 순회 전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고요. 오늘 이 강연은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전시품들 위주로 이번 전시품들을 중국 청동기가 발전된 흐름하고 맞춰가지고 시대별로 정리해 본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이번 특별전의 의미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중국 청동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고 흥미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연은 이 정도, 이런 순서, 일단 상해박물관 청동기를 좀 개괄을 하고, 그리고 중국 청동기의 기본적인 중국 청동기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청동기가 아주 초기부터 진한 제국 시대까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우리 이번 온 청동기들을 가지고 중요한 기본이 되는 청동기들을 같이 소개하면서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상해박물관은 사실 청동기 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그런 박물관입니다. 아까 사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상해박물관 건물을 보면은 위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위에 청동기 귀 모양으로 두 부분이 세 부분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청동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인 정을 형상화한 그런 이제 건물 자체부터 그런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하상주, 선진시대 청동기가 한 5,000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상설 전시를 하는 품목이 그게 이제 보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대체로 한 300점에서 400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 진패분이라고 그 상해박물관에서 오랫동안 그 청동기를 담당했던 그 여성분인데 그분이 쓴 하상주 청동기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 상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동기 중 가장 좋은 것 641점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청동기도 상당 부분 거기 소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상해박물관은 1952년에 창건을 했는데요. 일단 상해가 지니는 어떤 그런 여건, 경제적인 중심지로서의 여건, 문화적인 중심지로서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발굴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은 그 중국에서 그 떠돌던 여러 청동기들을 수집해서 그 상당히 그 박물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지금 소장품을 갖추게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해에 그 중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50년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약진 운동 시기 같은 때 쇠붙이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쇠붙이를 내놓고 그런 쇠붙이들이 상해에 있는 재련소에서 많이 이제 가공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청동기들을 골라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청동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섬서성, 샨시성, 바오지, 보게라는 지역에 보면은 그 중국 청동기 박물원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고 산서성 수도인 타이완, 태원에 산시 청동기 박물관이라는 전문 청동기만 소장하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문 청동기 박물관들은 대체로 소장품이 근래에 그 지역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같이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기물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 좀 약간 상반되게 상해박물관 청동기는 이전에 그 유산되던 그 떠돌아다니던 청동기를 모았기 때문에 그 출토 지점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해박물관 청동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기물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 그 기물이 떠돌아다니던 역사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토지는 모르는 것은 많지만은 그 중요성을 낮춰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그 상해박물관에 필적하는 그 청동기 컬렉션을 가진 데가 아마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은 아마 그 시안 서안에 있는 그 섬서역사박물관 정도. 거기는 이제 서주시대 그 청동기에 특화된 그런 청동기인데 그런 이제 박물관들이 있다는 걸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왼쪽에 나오는 게 그 근래에 새로 크게 만든 그 보게에 있는 청동기 박물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안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신 분은 꼭 한번 가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원의 그 샨시성 타이완에 그 새로 지어진 이거는 만들어진 지가 불과 한 2년 전쯤 개장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그 좋은 청동기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중국 청동기를 공부하기 전에 그 중국 청동기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좀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신석기 시대 이래로 중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제사 의례용,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다양한 제사 의례용으로 그런 토기를 만들었고 이론의 소지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하나라로 알고 있는 그 시대. 보통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리두 시대, 얼리터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그 연대를 한 기원전 2070년에서 한 1600년까지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죠. 아직 그 서양 학계에서나 중국 학계 내에서도 그 온전히 수용되는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그 하 시대부터 그 청동기가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실제로
그 하의 도읍지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청동기들이 꽤 출토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이 왼쪽 지도에 보면 그 가운데 부분, 하라고 지금 써놓은 가운데 부분을 그 지역에서 주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라 그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지금 점차 이제 지위를 얻고 있는 그 하나라를 이어서 상이라는 나라가 하를 멸망시키고 1600년에서 한 1045년까지 한 500년 이상 존속을 했습니다. 이 상 시대가 청동기가 가장 고도로 발전한 그런 시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이 상이라는 나라는 각골문을 사용해서 상 후기, 은어라는 그 도읍에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고 거기서 뭐 다양한 청동기들이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면은요, 상은 그 오른쪽 약간 동부에 치우쳐서 그렇게 지도상에는 나타나지만은 대체로 중원지방 전체에 다 자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상 시대에는 여기 지금 지도에 보면 남방이라고 밑에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청동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은 기원전 1045년에 그 서쪽, 그 주라고 써져 있는 지금 섬서성 일대죠. 서쪽에서 발행한 주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 때부터는 대체로 상나라의 양식을 많이 이어받기는 합니다만은 서주 중기부터는 청동기의 발전도 상당히 독특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주 시대 하면은 뭐 봉건제도, 제후국들이 같이 병존했던 그런 시대로 알고 있는데 청동기 자체도 상당히 일원화되는 양상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룰 게 동주시대 혹은 뭐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시기에도 그 청동기 기법상이나 그리고 청동기를 사용하는 양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주시대, 진안시대까지 거치면서 일어난 변화들을 지금 이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일부러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동기들은요, 중국 청동기들은 대부분 대부분의 묘에서 출토된다고 보면 됩니다. 묘나 혹은 그 저장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 청동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저장 구덩이들이 꽤 또 심심치 않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청동기를 수합하는데 대부분 묘에 이런 청동기를 묻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죽어서까지도 그 청동기라는 거는 그 제사 지내는 도구잖아요. 죽어서까지도 그 당시 그 엘리트 계층, 귀족 계층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했다. 죽어서 중요시했다. 죽어서도 자기들이 평소에 제사 지내던 그 중요한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청동기의 종류입니다. 청동기의 이제 종류인데 그 다양한 청동기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최초로 만든 청동기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중국 청동기가 독특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처음부터 그릇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조형이 복잡한, 만들기 쉽지 않은. 그래서 특정한 제사 용도로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가장 청동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식기. 그러니까 조리용 기구죠. 식기하고 그 다음이 술그릇입니다. 제일 왼쪽에 나오는 위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정이라고 부르는 청동기, 밑에 건 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그게 식기를 대표하는 그런 기물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작이라는 그런 술잔이죠. 특히 상나라 때는 이런 그 술잔, 그 주기 중심으로 청동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 밑에 거는 준이라고 부르는 술그릇.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그 수량은 떨어지지만은 또 중요한 게 수기입니다. 손 씻는. 그 의례를 지낼 때 위에 그 세 번째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반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거기다 물을 따라 놓고 그 밑에 그 주전자 같이 생긴 그 화라고 부르는 그 청동기에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물을 부어 놓고 그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제사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았던 그런 기물이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상나라 때부터 나오는 악기들입니다. 그 위에 건 북, 밑에 거는 청동총이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또 많이 사용한 게 무기죠. 무기, 청동무기. 위에 거는 과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나무에 이렇게 그 묶어가지고 사용을 했죠.
밑에 거는 화살촉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이 왼쪽에 나오는 게 이게 뭘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농기구들입니다. 농기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남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농기구에다가 그 나무를 끼워서 여기도 그 홈이 있죠 위에 나무를 끼워서 이제 농사짓는 데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뭐 동전도 있었고 또 도장, 인장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여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거는 바로 도량형기입니다. 도량형기니까 이거는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겠죠. 진시황이 중국 통일을 하고 도량형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뭐 진 이후부터 주로 사용한 청동기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한나라 때 많이 만든 건데 이거는 청동 등, 향료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본 이게 이제 청동기의 주종이고 큰 틀에서 이 지금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청동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 얘기가 이제 많고 평생 청동기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을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 그 하나라를 얘기했는데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 지도상 왼쪽 위에 지도 그 얼리 터우라고 돼 있는 그 빨간 점이 있는 그게 낙양 지역입니다. 로양 하남성 로양의 동쪽 지점에 위치한 지점인데 이 지역에서 사실상 그 밑에 그 사진에 나오는 어떤 그 중국학계에서는 이걸 이제 일종의 그 궁정구 그 토성 유적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리두에서 도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한 뭐 1, 2만, 2, 3만 이 정도는 살았을 법한 그런 이제 큰 규모의 그 도성이 발견이 됐고 도성이라고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죠. 아직 하나라의 수도인지 아닌지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 얼리터우 유적에서 최초로 청동 그릇 오른쪽에 있는 지금 청동 그릇 4개 있죠. 이런 청동 그릇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청동 그릇이 중국에서 이게 이제 연대가 한 기원전 1700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중국 최초의 이런 청동 그릇은 지금까지 얼리터우 지역에서만 발견이 됐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거는 그리고 그 수량이 한 14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그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기물이고 조금 이따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기물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청동 폐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조그만 청동판 높이가 한 12cm, 15cm 이하입니다. 그 청동판에다가 기본적으로 청동으로 그 문양을 그려놓고 그 위에다 터키석으로 상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아주 특이하죠. 눈이 강조돼 있고 조금 이따 우리가 볼 많은 청동기들이 그 문양, 그 오리지널 문양의 기원이 된 듯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좀 주시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박물관은요, 그 가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아마 상해박물관을 가면은 다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 화려한 청동기에 압도돼서 그냥 청동기의 화려한 면만 그렇게 이제 보고 오실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그 화려한 청동기도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상해박물관 청동기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런 초기 청동기들입니다. 청동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도기에서 청동기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그 상해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세 개는 이번에 온 기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왼쪽 그 아래측에 있는 거, 그건 아까 봤듯이, 아까 그 폐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봤듯이 터키석이 상감된 그 도끼죠. 청동 도끼.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세 기물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한번 오른쪽에 있는 네 기물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흡사합니다. 만들어진 수준이. 이게 상해박물관 소장 청동기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얼리터우하고 같은 시기에
혹은 멀리토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청동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두 개는 작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거는 뭐 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이라는 청동기고 오른쪽은 그 가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청동기가 이번 우리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 오른쪽 청동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셔서 이 오른쪽 청동기를 보시면은 이게 최초로 청동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톡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 도록을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이 도록에 나온 사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원래 토기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 금속을 써서 더 내구성이 있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어떤 그 자기들한테는 더 소중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제사용 도구 그릇을 그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 기물은 청동정인데요. 청동기의 아주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는 이건 사실 원래 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못 왔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지금 우리 도록에 들어가 있듯이 오른쪽 토기 한번 보십시오. 토기하고 똑같죠 거의. 이렇게 토기 모양을 가지고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리두 혹은 얼리터우 시기 이건 보통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그래서 뭐 하나라 후기 청동기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문양이 아주 조야합니다. 거의 뭐 문양이 없죠. 거기 지금 뭐 연주문 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구슬 모양의 지금 점점 오른쪽 보면은 점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게 연속되게 이어져 있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청동기를 연주문 가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청동기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근데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대체로 청동기의 이름은 명문이 있는 경우는 그 청동기를 주조한 만든 사람의 이름하고 청동기 고유의 명칭을 합쳐서 부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청동기, 초기 청동기 같이 명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모양을 가지고 그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청동기는 문양이 구름 같은 문양이 있으니까 운문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른쪽은 문양이 연주문이니까 청동기 고유의 이름은 가라고 부르는 청동기고 저 청동기는 술을 데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걸로 보는데요. 이건 연주문 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리터우 이리두 시기가 끝나고 그 허남성의 그 가장 큰 도시인 정저우라는 이제 그 지역, 그 얼리터우 지역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별로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지점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리두보다 연대는 한 200년 늦는데 이리두 청동기를 이어서 훨씬 더 좀 더 어떻게 세련된 더 견고한 그런 청동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리두보다 훨씬 큰 그 성을 갖춘 대형 도시가 있었죠. 거기는 뭐 인구가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형 도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정주에서 발견된 상성이기 때문에 정주상성, 정저우상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하나 이름이 또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그 상나라 정기를 부를 때는 보통 이리강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리강 혹은 얼리강 시대라고 부르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이게 이제 그 얼리터우하고 그 유사한 명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나라 정기 유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어떤 대표성을 띠는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 정주 그 얼리강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명을 따서 이제 그 시기를 대표하는 청동기는 다 얼리강 청동기 혹은 뭐 이리강 청동기, 이리강 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하는 거죠. 여기 보듯이 왼쪽 청동기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청동기가 커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또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사실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청동기는 아주 유명한 청동기인데요. 이 청동기, 그 방정이라고 불러요. 그 사각이고 정이기 때문에. 이 청동기의 무게가 사실 이리두에서 발견된 청동기,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두 시기를 거치면서 이리강으로 넘어가서 상나라가 이제 하나라를 정복하고 그 중원 지역을 차지할 그 시점에 청동기는 아주 비약적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청동기 제작 기술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청동기는 아까 봤던 1위 뒤에서 나왔던 가라고 부르는 청동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른 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훨씬 견고하고 청동을 더 많이 썼죠. 재료를. 그리고 가운데 들어간 문양입니다. 문양. 이 문양. 보통 이제 이 문양을 도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면문, 동물 얼분 문양이라고 해서 수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중국 청동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청동기도 지금 오른쪽 두 개도 1위강 시대, 얼리강 시대 청동기들인데요. 비슷하죠. 문양이 더 복잡해지죠. 조형도 좀 더 세련되게 변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상해박물관이 초기 청동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 건데요. 상해박물관 가서 이렇게 청동기를 보다 보면 이건 청동작입니다. 작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 왼쪽 청동기에 새겨진 문양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초보적인 눈이 이렇게 강조된 그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기가 지나니까 상 전기에서 후단을 가면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문양이. 그리고 이제 상 중후기가 되면은 더 복잡해지는 이런 도철문이 변화하는, 수면문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인데요. 이게 왜 상해박물관이 이런 청동기가 많냐면은요. 이거는 재련소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게 아주 소중한 대단한 상나라 초기 기물인지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좀 상당히 조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약진 운동 시기 무렵에 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해박물관 측에서 그 재련소를 통해서 건진 청동기만 거의 한 2만 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려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해박물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중국 어디나 세계 어디를 통해서도 초기 청동기에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청동기가 아닌가, 박물관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온 기물들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정은 이것도 이제 상전기 기물인 거죠. 모양 사이즈는 작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왼쪽 문양을 한번 보십시오. 문양은 확실히 수면문, 눈이 두 개가 이렇게 강조된 수면문 문양이 확실히 드러나죠. 가운데 있는 청동작도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밑에 문양 한번 보십시오. 좀 더 발전한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청동기도 얼리강 시기 보통 이제 상전중기에 해당되는 청동기라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문양이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이 뚜렷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초기 청동기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왔습니다. 1위강 시대에 해당되는 이거 역시도 이번에 나온 것들입니다. 왼쪽 거 한번 보십시오. 왼쪽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우리 지금 박물관에 와 있는 가를 이거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십시오. 초기 청동기는 문양이 아주 조야했죠. 그리고 더 얇고. 근데 이 청동기 지금 위아래 도철문 문양 주조된 거 보십시오. 문양이 아주 복잡한 문양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력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음식을 데우는 데 썼던 기물인데 이거 역시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지금 수면문 혹은 도철문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이제 청동기가 더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문양이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점점 발전한 모습을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살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술병이죠. 호라고 부르는 술병인데요. 이거 역시도 밑에 수면문이 아주 독특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청동기가 중요한 거는 이 청동기는 이름을 지금 X호라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청동기 밑에 이렇게 아래 다리 안쪽 부분에 왼쪽 아래 보면은 지금 탁본으로 이 글자 표시가 있죠. 이런 이제 글씨 표시가 상나라 중기 정도부터 명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는
그 중국 청동기에 최초로 이입되기 시작한 문자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자는 물론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다섯 오자, 1, 2, 3, 4, 5 할 때 오자하고 같은 걸로 그렇게 그 보기도 하는데 그건 뭐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족속의 표시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청동기에 새겨진 그 저런 그 문양들은 자기 족속, 그 자기 가족을 나타내는 하여튼 이런 초기 청동기의 연변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이번 그 우리 그 전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일단 가운데 아까 그 청동 패식 얘기했죠. 이리두에서 나오는 청동 패식인데요. 이때는 아직 청동 그릇에 이렇게 복잡한 도안을 만든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만들기는 했는데 패식을 만들어서 이 패식을 이 가운데 있는 저 기물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요. 사자의 가슴팍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고리가 있죠. 고리가 4개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사자의 가슴팍 부분에 수위에다가 묶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데 사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그 신석기 시대 이래로 이렇게 눈이 강조되고 사람 얼굴이 강조된 듯한 이런 도안들이 옥기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 새겨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포 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옥기 2개는 남방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하나는 항저우 지역, 그 절강성 항저우 지역이고 또 하나는 그 호남성 북부, 호남성하고 호북성 경계 지역인데요. 그 형주, 싱저우, 그 징저우 있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옥기인데요. 여기도 역시 사람 얼굴 모양으로 눈이 굉장히 강조돼 있죠.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리두에도 그 양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아직 이리두 청동기에는 아까 도안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요. 이건 제가 도안만 포커스를 해서 잘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도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 패식에 새겨진 눈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패식에 나온 눈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강 시기가 되면은요. 청동기에 이렇게 자기들 문양을 새기는 그런 기술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그 보고 있고요. 이런 문양이 점점 발전해서 그 오른쪽 부분 보면은 탁본돼서 와 있는 이 도철문 혹은 수면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거의 모든 청동기에 사실 서주한 전기까지 거의 모든 청동기에 이 도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안을 가지고 사실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설은 아직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상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제의 형상일 거다. 아니다. 신석기 시대 이래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 이거였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케이시 장이라는 그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중국계 유명한 학자가 낸 설인데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뭐 우리로 말하면 영매 역할을 하는 청동기 자체가 조상한 때 제사를 지내는 도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안 자체, 도철문이라는 그 혹은 뭐 수면문이라는 그 도안 자체가 어떤 신하고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케이시 장의 설이 그래도 이제 가장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도철문은 청동기에 나온 것만 가지고 그 도철문이나 수면문을 연구하기보다는 신석기 시대 이래로 발전된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도철문이나 그 초기 지금 수면문을 이해하는 키가 그 어떻게 보면 실마리가 거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이렇게 이제 도철문이 그 이리강 시대 청동기서부터는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걸 이제 알게 됐고요. 상후기로 넘어가면은 청동기의 화려함이 절정에 달한 시기입니다.
거의 모든 청동기에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도철문, 보통 이제 도철문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문헌 기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괴수 모양 그 도철이 있었다고 나오는 그런 어떤 문헌 기록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중국학자들은 지금 수면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뭐냐면은 다양한 동물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돼서 문양이 새겨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나라 후기에는 지금 일부러 제가 그릇은 안 가지고 오고, 그릇은 워낙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또 보게 될 거고요. 좀 독특한 청동기들만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청동기, 이거는 중국 남방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왼쪽 가운데 있는 청동기도 비슷한데요. 위에 왼쪽. 이런 동물 모양의 청동기들이 남방 지역, 호남성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오른쪽 청동기는 기물 이름이 도철식인유라고 부르는 청동기입니다. 도철, 이 자체가 도철을 형상화했을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자세히 보면은 입속에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철이 사람을 입에 넣고 있는, 사람을 먹고 있는 그런 이 청동기의 이름은 유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왼쪽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는 코끼리 모양이죠. 이렇게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만들었고, 위에는 올빼미 모양,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또 물소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화려한 청동기를 만들었고요. 중국 청동기의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시대에 가면 다시 한번 정점을 맞이한다고 보는데, 상나라 후기 같이 화려한 청동기를 만든 시대는 아직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이렇게 화려한 청동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고 주나라, 서주 시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상나라 때는 지금 제가 제시한 청동기들 많은 부분들은 중원지방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로 출토됐다면, 전형적인 청동기들은 지역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명을 가진 그런 청동기들이 이제 상시대에는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 많이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지금 지역 문명, 사천성, 삼성태, 산싱뚜이, 스촨성, 이 지역에서는 정말 독특한 청동기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이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주로 이 인두상이죠. 왼쪽에 보이는 인두상. 그리고 그 인두상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머리를 따서 아래 거는 이런 인두상하고, 그리고 청동 입상, 큰 얼굴 모양은 다 비슷한데 사람 모양은 청동 입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하나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큰 청동 나무입니다. 보통 신수, 신자를 쓰고 아주 신령스러운 나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크기가 거의 한 3.8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가 달려 있고 과실이 달려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움을 유발하고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가운데 이 두 개, 금으로 되어 있는 가면하고 그 아래 손뼉을 치고 있는, 무릎을 꿇고 이 도상은요, 이거는 올해 발견된 겁니다. 올해 삼성태 같은 지역에서 4호 제사경을 발굴했는데, 4호 제사경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양식의, 사이즈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20cm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이런 청동기가 발견이 됐어요. 얼굴은 기본 생김새는 비슷한데 손이 굉장히 강조돼서 마치 무슨 의뢰 시에 굉장히 살아있는 활력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인지 여러 가지 앞으로 의견들이 이제 제시될 만한 그런 발굴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천성에서 앞으로 삼성태 지역에서 또 어떤 청동기들이 또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이걸 보내놓고 이 사진을 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그런 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에 우리 박물관에 전시된 청동기들입니다. 왼쪽 기물은 언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찜기죠. 떡시루 같은 거. 옛날 어렸을 때
저는 뭐 기억이 나죠.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떡을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열을 가열시켜서 떡을 찌던 그런 기물인데 그게 이제 이미 이때부터 만들어졌고 이 기물은 사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 사진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주 선명하게 도철 문양, 수면문 문양이 눈이 강조되어 있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 기물에는 그 윗부분에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문 자체가 아화부정, 아화부정이라는 명문이기 때문에 이 기물 이름을 아화부정언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 기물 보십시오. 오른쪽 기물은 그 작이라는 기물인데 여기도 역시 집 가자 그 글씨가 그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동기 내벽에.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 상나라 후기의 전형적인 그런 아주 수면문이 아주 발달한 그런 전형적인 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계속 지금 이제 상나라 후기 유물들이 이렇게 이번에 꽤 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거 역시도 명문이 있죠. 천민부경각. 이거는 작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요. 그 위에 있는 면이 작은 한 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술을 따는 부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양쪽이 다 똑같습니다. 양쪽이 다 뾰족하게 똑같고 그리고 다른 거는 대체로 이제 흡사한 그런 청동기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청동기는 고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수면문이 아주 뚜렷하죠. 이 청동기는 상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었던 청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사람들은 술그릇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그 도처에 많이 나타나는 기물이 묘에 가장 많이 부장된 기물이 이 고라는 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또 치라고 부르는 기물인데요. 이거 역시도 그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 기물도 사, 그 역사할 때 그 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 상나라 후기까지는 명문이 있대 장문의 명문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골문을 가지고 상나라 역사는 많이 재구성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청동기 명문에 의존해서 우리가 뭔가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낼 만하고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상당히 화려한 청동기 술단지입니다. 유라고 부르는 술단지인데 그 왼쪽 거는 그 죽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그 화려한 그 어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조된 눈이 강조된 그 아주 강한 그 인상을 주는 그런 그 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물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름은 유입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뚜껑이 있는 그 술통이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그 모양 자체가 올빼미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올빼미를 대칭되게 이렇게 형상화하고 아래에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청동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박물관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신경 써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뒤에서 봐도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위에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윗부분, 제일 윗부분에 여기서 제가 지금 포인터가 없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매미 문양이 있습니다. 정 가운데, 뚜껑 윗부분 정 가운데 매미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매미 문양이 이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매미 문양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오른쪽에 화려한 청동기인데 왼쪽 청동기도 준이라는 술그릇인데요. 거기 이제 부신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아마 작기자의 이름을 이렇게 기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요 그 위에 이번에 이것도 온 기물입니다만은 이 기물은 뭐냐면은 술국자입니다. 술을 따르는 국자. 그래서 보통 이 준 속에 이번 이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저 국자는 이런 준 같은데 안에 보통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청동기가 정말 이제 화려한 그런 청동기인데요. 이 청동기는 이름을 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봉황 문양이 있는 제사용 괭이라는 얘기입니다. 희괭. 아주 아주 살찐 소 모습을 화려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 윗부분 뚜껑 손잡이를 한번 보십시오. 뚜껑 손잡이는 또 이거는 아마 호랑이를 이렇게 형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번에 와 있는 그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기물들을 통해서 상나라 후기에 청동기가 아주 가장 화려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대체로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물 온 것 중에 좀 아쉬운 게 무기가 조금 수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무기가 이 두 점이 와 있는데 왼쪽 거는 그 모라고 부르는 청동기, 오른쪽 거는 도지만 그 나무를 끼워서 사용했던 그런 청동기고요. 서주 시대가 되면은요, 이제 서주 초기에는 그 서주는 1045년에서 770년까지 존속했던 그런 그 나라인데요. 이때도 청동기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중국 청동기 발전. 이 왼쪽에 있는 그 기물, 우리 지금 이번에 그 전시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표 기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기물인데요. 이거는 상나라 후기 양식을 그대로 차용한 그런 방식입니다. 전기 청동기죠. 그러니까 도철문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그렇지만은 중기가 되면은요, 문양이 새로워지고 문양 자체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물이 또 출현을 하고, 그리고 후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도철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나라 사람들은 거의 술그릇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일단 청동기들이 상후기가 되면은 세트로 출현을 합니다. 여러 개가 한 세트로. 그래서 그게 마치 무슨 신분 표식인 양, 그렇게 이제 읽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상이 뚜렷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주 시대가 되면은 아까 상나라 후기의 그 삼성태 같은 그런 지역 문명 청동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청동기 자체가 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는 양상이 뚜렷하죠. 그만큼 주나라가 상보다는 더 큰 그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뭐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서주 청동기의, 주나라 청동기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금문입니다. 그 청동기 안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 글씨죠. 이거는 전기 청동기입니다. 이 왼쪽 한번 보십시오. 왼쪽 청동기 지금 상나라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왼쪽 청동기는요, 도철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문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양이 바로 매미 문양입니다. 상나라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왔던. 왜 상나라 사람들이 매미로 이렇게 뭘 만들었는지, 문양을 만들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오른쪽도 도철문 양식이지만은 이거는 와신수문괴, 그 소용돌이 문양이죠. 그 몸통이 소용돌이 모양이니까 그 이름을 써서 와신수문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거는 서주 초기 상후기부터 있었던 일종의 주전자 모양, 술그릇도 쓰고 물그릇도 썼던 화라고 부르는 청동기. 오른쪽 청동기는 이번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봤던 상나라 후기 유하고 상당히 유사한, 죽유유라고 앞에 본 거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서주식 스타일 청동기입니다. 서주 중후기부터 나타나는 그런 기물인데요. 여기 지금 이 왼쪽 거는 괴라고 부르는 기물인데 이런 명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괴인 줄 우리가 확실히 아냐면은 그 명문 부분에 제가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그게 괴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들도 괴라고 불렀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른쪽 기물은 또 오른쪽 기물도 아래 제일 그 명문 아래 그 아래 가운데 보면은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바로 수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이 청동기들은 주나라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만든 거고, 또 하나 문양 자체가 아주 단순하죠. 도철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 것도 여왕역 후기에 만든 그런 청동기인데 문양이 아주 단순하죠.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그리고 이 오른쪽 청동기는 전형적인 전기 청동기입니다. 상나라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주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 전기에서 서주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청동기 제작 방식에서 상당히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여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청동기에서도 그런 양상이 뚜렷합니다. 문양이 아주 단순하죠. 그냥 추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반복 문양이라 그럴까요? 그런 문양이 이제 나타나고 아주 단순해지죠. 그래서 이 변화 자체를 보통 이제 청동기를 신에게 바치는 청동기로 그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컸는데, 상나라 때까지만 해도 서주 중기부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청동기는 반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거는
그 명문이 사실 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청동기 명문 새기기가 좋죠. 면이 크니까. 그리고 이 그 아래에 있는 청동기는 이 서주 중기부터 반하고 짝을 이어서 같이 수기 세트로 사용됐던 그런 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지금 이제 이번에 안 온 기물인데 상해박물관을 가시면 가장 두드러지는 그 기물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반을 이렇게 이건 춘추 초기에 만든 겁니다만은 이 자중강이라는 그 부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든 그런 청동기인데 기물이 명문이 있습니다. 반 자체를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었죠. 여기 보면 다양한 그 물고기 뭐 개구리라든지 그 뭐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대로 조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건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만 산소성에서 또 이런 청동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는 아마 두 개가 다 같은 지역에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여기 제가 보여주는 이 청동기는 진공반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그 문양 자체가 그 굉장히 화려하고 그 기물을 떠받들고 있는 게 그 사람 모양이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양. 그리고 다양한 그 입체적인 뭐 물고기라든지 그 수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리면은 돌아가고 무엇보다 이 청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요. 명문이 한 150자 정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 안에 이 동그라미 쳐서 내연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진나라 문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기가 이제 천하를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을 쓴 그런 이제 아주 청동기로서 아주 가치가 큰 그런 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주 시대가 되면은 이런 용도 호하고 지금 명이라고 부르는 술그릇을 제외하고는 술그릇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양상인데요. 그리고 문양도 아주 단순하죠. 문양도 단순하고 그래서 서주 사람들은 상하고 달리 술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번에 온 그 청동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 이 청동기일 겁니다. 소국정이라는 그 청동기인데요. 이거는 서주 후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한 기원전 한 10세기 말 정도에 만들어진 그런 청동기인데요. 그 소라고 부르는 거는 이건 이제 적은 기물이고 극이 사람입니다. 이 기물을 만든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명문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쭉 한글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명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물은요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그 7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19세기 말에 섬소성 어느 지역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게 다 한 군데 모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개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진 청동기입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조금씩.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상해박물관에 있는 이게 아마 제일 큰 걸 건데요. 지금 중국 박물관 4곳에 4점이 각각 나눠져 있고 또 나머지 3점은 사실 일본에 가 있는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청동기인데요. 이게 왜 소극정이냐면요. 대극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박물관을 가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큰 청동기가 이거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그런 청동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큰 이것도 사이즈가 높이가 한 57cm, 60cm 가까이 되는 꽤 큰 기물입니다만은 대극정은 이거보다 훨씬 크고 명문도 훨씬 많이 새겨져 있죠. 보통 이런 명문에 들어간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뭐 설명하기는 아마 지난주에 했던 박재복 교수 강의에서 그건 다 설명을 했을 것 같아서 그건 그냥 이제 저는 건너뛰기로 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명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역사 연구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이 소극정은 정말 이때부터는 이제 세트 청동기를 만들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그걸 반영하는 청동기가 이번에 우리 그 전시회에도 이렇게 5점이 와 있습니다. 사실 이 세트 청동기는 정인데 명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춘추시대 청동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청동기의 수량을 가지고 묘에 이제 청동기를 예를 들면 뭐 왕은 9점 혹은 11점, 제후는 7점, 대부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서주 후기부터는 이제 그 청동기 수량에 따라서 신분 표식으로 그게 작용했을 거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변화를 죄송합니다. 이 변화를 어떤 학자들은 의례 개혁, 뭐 예제 개혁, 서주 후기에 그런 게 일어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지금 청동기는 편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악기죠. 두드리는 종가 일종의 뭐 종인데요. 종이라고 부르는 청동기는 좀 하이톤을 내는 악기입니다. 이 박은 같은 비슷한 정도인데 좀 베이스 쪽 그런 좀 육중한 음을 내는 그런 악기. 그래서 같이 그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같이 연주를 했던 그런 악기인데 서주 후기부터 이것도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그 이번에 온 것 중에 봐야 될 게 이거 역시도 괴인데 하나 세트죠.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봤던 정하고 지금 보여주는 괴하고 같이 세트를 이뤄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은 오정, 정이 5개, 괴가 4개. 그러면 그게 어떤 신분 표식일 거다. 그리고 정이 7개, 괴는 6개. 보통 정은 홀수, 괴는 짝수. 이렇게 서주 후기부터 이제 이렇게 그 무덤에 묻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이제 뭔가 예제 개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지는 않았지만은 상해박물관 소장 청동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청동기가 바로 이 그 편종입니다. 지은 후 소편종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도록에 제가 이 편종을 소개하는 편종 명문을 소개하는 그 논문을 간략하게 썼는데요. 이 청동기는 발견되는 과정부터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1992년 그 무렵에 진나라 제후묘지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그 삼진의 진이죠. 그 전국시대 한위조가 진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서주시대 진나라 제후묘지가 1990년대 초에 발굴이 됐어요. 근데 1992년쯤에 이 밑에 있는 지금 청동기, 그 청동기 그 14점이 상해에 있는 골동품 상에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상해박물관에서 그 청동기를 1억, 우리 돈으로 사실 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들였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또 진나라 제후묘지에서 지금 우리 그림 보면 왼쪽에 다른 청동기가 2점 붙어 있죠? 거기 그 자리에 해당되는 청동기가 어떤 특정 진나라 제후묘지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해박물관에서 사들인 이 청동기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어디에 원래 있었는지 그 자리를 확실히 파악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홍콩의 골동품상은 이 지금 청동기에 많은 명문이 새겨져 있던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헐값에 판 거죠. 근데 상해박물관에서 이 청동기를 사가지고 과학적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녹을 다 이렇게 이제 뜯어내니까 그 안에 장문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오른쪽 기물 보면은요, 오른쪽 기물의 가운데 부분이 지금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명문이 좀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1번 종인데요. 우리 지금 편종 그 걸려있는 편종 위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기물입니다. 근데 명문이 355자나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국문 번역입니다. 이 길어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명문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서주 후기의 어떤 왕하고 진나라 제후 소라는 인물하고 같이 동방을 원정했던 그런 명문을 담고 있습니다. 명문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해요. 그 달력, 일단 그냥 이걸 다 읽기보다는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으면요. 한번 볼게요. 왕 33년 하니까 몇 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월 기생패의 무오일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달력, 몇 월, 몇 주, 무슨 날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친히 명해서 어떻게 어디를 공격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진나라 제후 소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진후 소는 120명의 목을 베고 23명의 포로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전과를 상당히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유벌 초길 무인일이라 그랬죠. 이때
그러니까 1월에 그 성주를 출발해가지고 그 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다시 6월에 낙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왕이 진우소한테 그 네가 이제 전쟁에 가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상을 하사하는 의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금 지도상에 보면 제일 왼쪽은 종주라고 한자로 써져 있는데 저기는 지금 이제 서안 지역입니다. 거기서 왕이 출발해서 성주로 부르는 데까지 가는데 4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대체로 한 그 4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서주 왕이 이때 전쟁을 위해서 그 하루에 한 10km 정도 이동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 명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명문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거의 한 7개월의 과정을 달력을 다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군 여정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진나라 제후는 그 북쪽에서 아마 지금 성주로 돼 있는 낙양 지역으로 와서 왕하고 합류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군 여정을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고 또 전쟁 방식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과, 전쟁의 성과, 이 전쟁을 통해서 한 7개월 정도 전쟁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총 한 500명 정도를 살해하고 100명 조금 넘게 사로잡습니다. 114명을 사로잡고 총 전과가 594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전쟁을 하고 한 600명 정도 살상을 하고 사로잡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건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이 전쟁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왕이 7개월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그거밖에 못 죽이고 왔냐, 그 전과가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당시 대체로 어느 정도 좀 사이즈를 갖춘 그 읍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나라들이죠. 소국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인구가 성인 인구가 보통 한 300명 정도, 200~300명 정도 됐을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제후가 이 전쟁에서 3번 전투를 합니다. 3번 전투를 해서 그 정도 전과를 올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나라, 그 공격을 당한 그 나라는 거의 괴멸된 수준의 괴멸될 아주 치명적인 그 손상을 당했던 그런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공이 컸기 때문에 전후 의례를 하는데 진나라 제후한테 주나라 왕이 2번이나 상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그 2번 하사한 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말입니다. 말을 8마리를 하사해요. 그 당시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하고 마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우소 편종이 발견된 그 묘는 그 묘를 만든 그 묘에는 지금 제가 밑에 거마갱해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상당히 큰 이런 거마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공을 세우고 이제 왕한테도 말도 받고 이런 게 이제 기념됐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묘에 부속된 이 거마갱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거마갱 중에 제일 커요. 그리고 밑에 지금 아래 부분은 말만 100필 이상이 이제 이렇게 같이 부장돼서 묻혀졌고 위에는 차가 48승입니다. 48대를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별로 줄별로 용도가 다 다른 그런 겁니다. 의례용도 있고 뭐 음반용, 전투용. 그러니까 서주시대에 이미 얼마나 전차를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춘추시대에 국가 어떤 한 나라의 국력을 얘기할 때 저 나라는 뭐 1000승의 나라다. 저 나라는 3000승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미 서주시대부터 이때 이렇게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주시대로 넘어가면 또 청동기는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 동주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죠. 서주라는 그 왕실은 와해되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서주시대에 제후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패권을 다퉜던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춘추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분할된 시대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춘추시대 청동기는 상당히 그 주나라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초기 청동기는 사실 서주시대 청동기하고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사실 그 춘추 전국시대 청동기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연구도 이루어졌고 많이 복잡한 발전을 그 거듭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가 이번 전시회하고 관련해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은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는 용문양, 춘추시대 초기에 용문양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청동기 자체가 아주 화려하게 바뀝니다. 컬러풀해지는 거죠. 상감 청동기가 아주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게 이제 회화 청동기, 그림 청동기들이 많이 나오고 청동기 자체가 그 이전까지만 제사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됐으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는 이제 제사용을 넘어서 일종의 장식적인 그런 역할, 나름대로 미적인 감각, 일종의 뭐 이제 그 이전까지는 청동기 자체에서 청동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이게 예술품이라고 의도성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면은 혹시 그것도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아 이거는 예술품으로 안 보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청동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첫 번째 왼쪽 거는 뭐 기백호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 서주시대 양식을 사실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요. 이 오른쪽 청동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오른쪽 청동기는 밑에 굽다리가 있죠. 정인데 발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 굽다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북방식 양식이고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청동기는 북방식의 양식을 모방해서 중원지방, 그러니까 이게 뭐 북쪽에 위치한 그 나라들, 춘추시대 나라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북방식 양식을 도입해서 문양은 중원 스타일의 문양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기물이 이제 전형적인 북방 지역의 복인데요. 이거는 미누신스크 지역, 그 외몽골 지역에서 더 서북쪽으로 그 지역에서 발견된 전형적인 복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복은 이렇게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복은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 색깔이 지금 금빛이 그대로 남아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봤던 청동기들은 대체로 다 녹색이 두드러지잖아요. 근데 그 청동기가 녹색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청동기에 녹이 쓸었기 때문입니다. 그 녹색으로 인해서 청동기가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원래 청동기의 모습은 칼라는 이 칼라였던 게 맞습니다. 지금 지금 파공문 복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그러니까 청동기는 금빛을 띄었어요. 금빛. 그래서 그 서주 금문에 보면은 서주시대 금문에 보면은 이 청동을 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금이라고 부르는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이 기물을 보시면은 아 원래 청동기 칼라가 저랬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용문양이 새겨진 그 용문정 그리고 반용문보 용이 이렇게 뒤얽힌 문양 그런 이제 청동기 이거 춘추시대 전형적인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것도 흥미롭죠. 오왕부차 여러분들 뭐 와신상담이라는 고사 알죠? 부차가 만들었을 그런 청동기인데 이거는 우리 박물관에 가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을 여기 떠놓고 얼굴을 비춰서 거울 용도로 사용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령이라고 부른 쌍용 랑문령이라는 이 청동기도 춘추시대 때부터 새롭게 출현한 청동기입니다. 이 문양 자체도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납작한 그런 모양의 청동기죠.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은요, 이런 양상이 이제 뚜렷해집니다. 더 이상 단순한 청동기는 많이 만들지 않았을 거다. 아마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그냥 아주 엄숙한 제사 지내는 용도의 청동기도 계속 같이 만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국시대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청동기입니다. 아주 컬러풀하게 다양한 문양을 상감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보석류를 청동기에 상감을 해서 만드는 그런 기물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가운데 것도 그렇죠. 가운데 것도 아주 정인데 전국시대에 나온 정인데 다양하게 금은이 상감이 돼 있죠. 은이 특히 상감이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청동기는 이거는 이제 북방 지역 중산국에서 발견된 그런 청동기인데요. 어떤 동물이 입에 물고 있죠.
이거는 병풍의 그 받침대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동물의 화려한 그 문양이 그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청동기 자체가 그 이전하고는 용도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아요. 제사 용도로만 그 이전에 썼다면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는 일상 그 청동기도 일상용품 청동기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전국시대 상감 청동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두 개가 오른쪽에 있는 청동기는 이번에 그 아쉽게도 못 왔습니다만은 왼쪽에 이 청동기는 홍동을 상감한 그런 청동기입니다. 아주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봐서 모양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은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 금빛이 있는 상태에 이렇게 약간 붉은 빛이 이렇게 상감이 돼 있었으면은 청동기가 얼마나 화려하게 보였을 건지. 그런 이제 원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보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가운데 청동기도 사실 전국시대 때 새롭게 나타난 그런 양식입니다. 상당히 화려하죠. 이것도 화려하고 위에 역시 컬러가 다른 거는 다 홍동이 상감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양 자체도 이 격자무늬 모양으로 아주 상당히 아주 섬세한 문양으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 나온 기물이 사실 재밌는 기물인데 이번에 못 왔습니다. 이 기물은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모양은 정 모양이죠. 정 모양이잖아요. 근데 정에 귀가 없습니다. 귀도 없고 뭐 뚜껑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이기는 정인데 아마 약재에 달이는 그 탕용으로 만든 그런 그 그릇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물에는 그 은을 판으로 만들어서 음판을 그 상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만든 기술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발전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기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물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 기물 윗부분 그 구연부에 이렇게 둘러쳐서 오른쪽에 있는 명문을 새겨놨다는 점입니다. 이 명문이 뭐냐면 왕후 중관. 아마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머무는 그 궁전에서 사용한 그런 청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청동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을 아마 이게 5승 반 소승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청동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위에다가 이제 용량을 이렇게 써 놓은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도량형 청동기 봤잖아요. 그런 양상이 이제 그 전국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이거는 초나라 청동기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해박물관 청동기 중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이 그림 청동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 앞에 강연을 하셨던 우리 김병준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도록을 펴보시면은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쓴 진우소 편종 명문에 대한 그 소논문이 있고 그 뒤에 그 전국시대 그림 청동기, 회화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 그 김병준 교수가 상당히 그 자세한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데요. 전국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그 시대가 전국시대고 개인의 능력이 부각이 되고 그 이전에는 그 가족이나 그 족속이 중시됐다면은 개인이 굉장히 중시되고 화려함을 뽐내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제 세속적인 양상들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청동기 아까 봤듯이 청동기도 이제 상당히 화려해지고 더 이상 제사 용도가 아닌 듯한 그런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림을 상감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국시대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런 청동기들이 몇 개 이렇게 되는데 상해박물관에서 그 대표적인 청동기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 기물이 이번에 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기물이 안 와서 저는 제일 좀 아쉽습니다. 이 기물이 왔더라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고 많은 것을 즐기고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이 기물은요 3층으로 이렇게 그림이 새겨져 있죠. 상당히 그림이 상세합니다. 맨 위층의 오른쪽 부분은 그 일종의 왼쪽은 그 뽕나무를 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궁술 대회, 그 뽕나무를 따는 거하고 궁술 대회 같은 걸 하고 있고, 아래쪽에 그 오른쪽이 흥미롭습니다. 아래쪽 그 중간에 위쪽에서는 사람들이 청동기를 들고 술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은 그 파티에 아마 여흥을 돋구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편종도 보이고 뭐 북도 보이고 다양한 기물들을 연주하는,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종을 치는 모습, 이런 게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왼쪽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일종의 뭐 새 사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죠. 활로 이렇게 그 쏴는 모습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도 참 재밌습니다. 그 제일 하단에 있는 이거는 전쟁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성전한 모습도 나타나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해군들, 바다에서 그 배를 타고 싸우는 장면들, 이런 게 이제 상세하게 나타나서, 아마 중국에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은 그 회화가 그렇게 아주 많이 이제 초창기에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청동기에 새겨진 이 그림 자체가 이제 중국 회화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화도 점점 발전하고, 한대가 되면은 이제 그 비단 같은 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혹시 상해박물관 앞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 청동기는 한번 꼭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하고 진한시대로 넘어가면은, 사실 진한시대가 되면은 청동기는 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 자체가 이전하고는 이제 많이 변하죠. 일상용품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온 기물 중에 아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띠고리입니다. 일종의 그 버클이죠. 허리띠 버클인데요. 이거 역시도 이게 지금 5점이 나왔어요, 이번에. 북방식 양식인데 각각의 양식이 다 특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그 문양도 화려하고, 용문양에서부터 오른쪽 위에 있는 건 호랑이 모양이죠. 그 모양 자체가 호랑이 모양이고, 오른쪽 아래는 일종의 뭐 갈고리 모양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3개 중에 가운데는 이것도 용 모양인데요. 거기 보면은 구슬 같은 게 상감이 돼 있죠.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경 써서 화려하게 만든 그런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아주 화려한데 이건 상감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은이. 그래서 이런 양상은, 이거는 전형적으로 북방 사람들이 그 말을 타면서 이제 허리를 졸라매고 그렇게 그 자기들이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뭐 환경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청동기들이 이제 서주 시대부터는 중국에도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서주 춘추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 시대 대체로 이게 발견된 지역은 대체로 중원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이게 북방 양식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이제 아쉬운 게 거울이 많이 안 왔습니다. 거울이 많이 안 와서 아쉬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거울, 오른쪽에 있는 거울은 이번에 제가 왔는지 그 명확치는 않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울은 전국시대 거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돌기 부분이 있고, 호랑이 얼굴 4개가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호랑이 얼굴입니다. 이렇게 호랑이가 귀를 세운 호랑이가 있고, 그리고 몸통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주 특징적인 그런 그 거울이고, 오른쪽 그 이거는 대표적인 한나라 때 거울인데요. 한나라 때 거울을 보면은 대체로 명문들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이 많이 새겨져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대락 부기 발룡문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중국 박물관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거울을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도 박물관 측에 제가 좀 언지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거울을 보면은요, 사실 거울의 용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거울의 용도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 진짜 거울은 이 뒷면이거든요.
이 앞부분은 그냥 거울의 뒷부분이죠. 근데 지금 우리 보통 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할 때 보면은 거울을 어떤 면에서는 뒤에 문양이 중요하니까 일단 뒷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 뚜렷합니다. 원래 그 거울의 용도 자체는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거울로 썼을까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중국의 박물관을 꽤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거울을 이렇게 세워서 양쪽을 다 보이게 그렇게 전시한 박물관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시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 거울을 보고 용도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비춰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진짜 거울 부분은 마모되고 좀 그 선명하게 그 거울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우리 전시도 좀 이렇게 세워서 그 해줬다라면은 훨씬 더 재밌지 않았겠나. 일단 뭐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라 때 이게 이제 한나라 때 청동기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중국은 청동기가 워낙 그 화려하게 발전을 했고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그런지 철기가 대체로 늦게 보급이 됩니다. 철기가 발견되는 것은 서주 시대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철기가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철기 자체가 그 청동기를 압도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은 아마 진한대 들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한대에는 이미 청동기는 쇠퇴하지만은 진한대 청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향로라든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새가 물고 있는 등을 한번 보십시오. 새가 밟고 있는 거는 새가 어떤 동물을 밟고 있죠. 새 밑에 있는 건 거북입니다. 거북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를 밟고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 윗부분에 있는 기물도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러기 발 모양인데요. 이 청동기에는 문자가 명문이 꽤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명문 여기 지금 우리 사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명문을 통해서 이 청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연변을 했는지 그 내력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왼쪽 청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왼쪽 아래 두 개는 일종의 그 한나라 때 전형적인 그 청동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긴 청동기들은 한나라 때 대형 무덤에서는 거의 다 발굴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우리 그 백제의 그 금동향로 그 일종의 원조격이 되는 이제 중국학계에서는 그걸 박산로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런 박산로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한대 청동기 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실 이런 유형의 청동기들은요, 그 중국 박물관 가면은 어디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 그 기물이기도 합니다. 한대는 사실 그 청동기 자체가 그렇게 아주 대단치 않은데 이 청동기 이런 모양은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물로서는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오른쪽 기물도 한나라 때 대표적으로 만든 그 청동 그릇입니다. 이건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비늘이 선명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입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이제 어형호라고 부릅니다. 그 물고기 모양 호. 이거 역시도 거의 모든 그 대형 무덤에서는 다 출토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네 개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기물입니다. 이거는요, 그 우리로 말하면 여기 지금 이번에 그 도록에 보니까 문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문진. 우리 종이 같은 거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딱 무게로 이렇게 눌러놓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아직 중국의 그 식탁, 의자가 도입되기 전에 거기도 뭐 바닥에 사람들이 다 깔고 앉았을 테니까 귀족들이 방 바닥에다가 그 일종의 뭐 이불 같은 거, 이불이라든지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말로 그 이렇게
그 어떤 뭘 깔아놓고 그 방석 일종의 뭐 방석 역할을 하는 것들을 깔아놓고 그게 밀리지 않게 이것들을 청동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제 그 사각 네 개를 양쪽 네 귀퉁이에다 이렇게 두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이 기물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그 아랫부분 보면은 다 금색이죠. 금이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상감이 되어 있고 네 개 중에 지금 그 세 개는 그 뿔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뿔이 올라가 있고 뿔이 뭘 덮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윗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 윗부분에 이렇게 호피 모양으로 뭐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조개 껍데기입니다. 조가비 껍데기, 그 조개 껍데기를 특정 조개를 가지고 와서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중국의 어디 남방 지역 같은 데서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감싸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 껍데기하고 이 청동기 사이에다가 나무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귀족들이 그 당시에 그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 그 지난 시대 귀족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어떤 문화적인 취향까지 같이 이렇게 가미된 집에 이렇게 자기가 이 앉아 있는 자리에다가도 이렇게 멋진 그런 문진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비치해 놓고 사람들 초대해서 대화 나누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중요한 것들은 많이 얘기를 못하고 뒤에 좀 시간이 약간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이번에 사실 그 청동기 상해박물관 청동기를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우려했듯이 청동기들이 중요한 게 사실 많이 못 왔습니다. 그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그 아주 그 비상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청동기가 많이 못 와서 이 전시회 자체가 조금 약간 조금 문제에 부딪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가서 전시회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이 탁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 기물 자체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비교적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것만 그 제 강의를 듣고 오늘 이제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동기를 살펴보시면은 중국 고대 청동기의 어떤 기본 흐름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 정도 그 청동기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한국에서 그 중국 청동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중국 청동기는 세계 문화유산의 정수 중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뭐 구미 같은데 평생 중국 청동기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선진국에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이제 우리 다 스스로 갖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우리 관심의 폭을 넓혀서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부러 제가 그 도록, 중국 고대 청동기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봤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도록을 받아보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도록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그래서 한국의 학문 수준이 이렇게 이제 이런 걸까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올라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 도록을 국내에서 지금 있는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 그리고 박물관에 계시는 그 연구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좋은 훌륭한 도록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청동기는 오늘 이 강연은 제가 일부러 상해박물관 청동기에 맞춰서 이런 강연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 강연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 고대 문명이나 중국 고대사나 고대 문명 일반에 관심이 많으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대문명연구소라는 그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고대문명연구소 그 유튜브를 지금 만들어서 꽤 많은 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국 청동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늘 지금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내용의 그런 영상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 고대 문명, 고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류의 그 문화유산, 고대 문명 그 문화유산을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여기까지. 지금 질문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네요. 그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청동기와 원조선 청동기의 교류 영향의 흔적은 없었나요? 이 문제는 참 그 논란의 소지가 많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중국에서 청동기가 발전했으니까 그 우리 고조선이 지금 이제 고조선의 그 존재 여부나 이런 것 자체에 상당히 이제 이론이 좀 있어서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 고조선이 그 만약에 어떤 큰 정치적 실체로 중국 동북지방이나 어디에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이제 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연관시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랬다면은 당연히 중원하고 뭐 어떤 문화적인 교류 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중국 청동기의 영향 혹은 뭐 교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사실 중원 지방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이 북방 지역하고 그렇게 교류를 많이 한 흔적은 별로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북방 지역 청동기들은 우리 지금 동북 지방에서 발견된 청동기들도 중원 지역에서 직접 가지고 온 아까 봤던 청동 얘기들, 그릇들, 술그릇이나 뭐 식기들 그런 것들은 다 직접 그 현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원 지방에서 가지고 온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해왔을 수도 있고 문물 교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기물은 나타나지만은 지금 중국의 남방 지역하고 달리 양자강 유역에서는 자기들이 그 독특한 청동기를 만든 게 아까 그 삼성퇴 같은 경우 그런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지만은 지금 중국 동북 지방에서는 그런 양상이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 지역의 청동기는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그 스텝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던 그 청동 당검 문화 같은 그런 북방식 계통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청동기의 양상을 그게 원조선, 고조선 청동기라고 단언하기는 그거는 조금 이론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교과서에 그 청동 농기구는 쓰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청동 농기구가 있긴 했지만 청동 농기구를 많이 쓰지 않았던 이유가 희소해서인가요? 아니면 물러서 잘 깨져서인가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청동기는 그 아마 농기구로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물러서 잘 깨져서 만약에 안 썼다고 한다면은 청동기로 무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많은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칼도 아주 뭐 유명한 칼들이 많습니다. 청동검. 그리고 전쟁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그 청동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용도의 그 전쟁 도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다면은 농기구도 안 썼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박물관을 꽤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중원 지방에서 청동 농기구를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래 그 남방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호남성이라든지 절강성, 호북성 이런데 그 박물관을 가면은 농기구가 꽤 많이 청동 아까 그 보여줬던 그게 이제 그런 박물관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그런 청동기를 사용한 거는 거의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동기가 그렇게 희소한 이유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희소한 이유는 그 기물 자체가 보존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공구니까 그거는
아주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막 집에 이렇게 갑옷처럼 모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구는. 그리고 또 하나 도구는 또 다시 녹여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발견이 좀 적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고고학 발굴이 정말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기물이 출토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구나 이런 다른 기물들도 또 많이 출토될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또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청동 농기구도 농경 진작을 목적으로 한 의뢰용 기구가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기물들은 실제 사용했던 기물인 것 같고 일부 뭐 그런 용도로서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청동기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 농기구를 의뢰용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이론은 아직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참 좋네요. 이게 강의 중 처음 내용에서 중국 초기의 청동 유물이 화려한 의기라고 들었는데 다른 문명의 청동 유물에서도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뭐 이제 사실 제가 중국밖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이제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다른 지역 청동기의 시작은요. 청동기를 만든 시작은 중국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거의 한 1500년 정도, 1500년, 2000년 뭐 이 정도 늦습니다. 청동기를 만든 시작 자체는. 그렇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청동기를 만드는 게 대체로 조각상이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도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지 중국처럼 제사 용도로 제사용 그릇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청동기를 가지고. 거의 그릇이 나타내는 경우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청동기 강의하면서 가끔 드는 비유인데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중국 박물관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제 아내는 뭐 청동기의 문외한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청동기에 미친 사람들인 것 같다. 청동기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경쟁한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청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아마 중국 사람들이 청동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야 될 어떤 조건 같은 게 상나라나 뭐 주나라 시기에 워낙 제사를 중시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지 또 의례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욕구 그런 데서 청동기를 만드는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려한 청동기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다른 지역 청동기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중국에 버금가는 청동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리두 문화를 하나라로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이기에 다른 학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요, 참 하나라 문제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문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기에도 나오고 국어라는 문헌에도 지금 현재 이리두 유적이 발견된 그 지역을 거의 특정해서 그 지역에 하나라의 토성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짤막하지만은.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이리두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하고 매칭이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문제 자체를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상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그 고대에 만들어진 중국 문헌 중에 하나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써져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서경이라는 책, 상서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보면은 우공편이라고 아주 중요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라의 시조인 그 우라는 인물이 전국의 그 홍수를 다스리고 전국의 경계를 정하고 여러 그 정치 체제를 정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리두라는 그 유적을 통해서도 봤듯이 그 하나라가 전국을 아우를 정도로 어떤 힘을 썼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일부 잔상은 진짜 하나라의 기억일 수도 있죠. 그 뼈대 같은 건.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라의 그 계보, 왕의 계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뼈대는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살로 붙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 하나라가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1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지금 우리가 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문헌이 만들어진 거는 전국시대 후기니까 기원전 한 4, 5세기에 다 나왔다. 그런 문헌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하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는 기원전 2000년에서 한 기원전 1600년까지 존속했던 나라라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1500년 이후, 그 존속보다 1500년 이후에 나온 그 문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학계 내에서도 실제로 그 유적을 직접 발굴했던 그 쉬홍이라고 허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고고학자는 그 이리두 유적을 하로 이렇게 그 단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자기가 발굴을 했으면서도. 문헌 기록 자체에 그런 잔상이 조금은 남겨져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나라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상당히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양학자들은 또 특히 그 문헌 기록을 이해하는 방식이 중국 학자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대한 논쟁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일본 학계나 다른 외국 학계에서는 좀 불신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믿고 싶어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나 어떤 이런 연구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감정이 거기에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과학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자기 개인이 처한 어떤 선험적인 조건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정답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역사 연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에 대한 기록은 그런데 양 자체는 꽤 됩니다. 분량 그 문헌 기록이 꽤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헌 기록 자체에 원초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각 개인의 입장, 소속에 따른 개인의 입장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서양 학계에서도요. 어떤 그 서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학자가 그 사람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2000년대 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국 학자들하고 서양 학자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이리두하고 하하고 연관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리두를 그 하로 확실히 나는 부정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서양학계에도 한 2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0%는 충분히 하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근데 학문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한 80% 그럴 듯해도 20% 정도가 또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반박의 여지가 또 있는 거니까요. 참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7번 청동기 제작자들은 당시 최첨단 기술자였고
우리의 경우 샤먼들이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고 사실 잘 안 밝혀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당시 최첨단 기술자였고 우리의 경우 샤먼이었다고 할지 저도 그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이제 그 당시 기술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높지 않았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중국 청동기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청동기 유적지가 발견이 됐는데 일부 유적에서는 아마 그 청동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던 주거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되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낙양 근처에서 그런 게 발견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주거 형태 이들이 이제 청동기를 만드는 현장 가까운 데서 그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으니까 주거 형태나 이런 걸 볼 때는 이들의 신분을 높이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견해가 이제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고요. 이거 역시도 그런데 단정하기는 어렵죠. 상당히 상나라 때는 청동기 만드는 기술이 아주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청동기의 문양이나 이런 건 누가 다 결정했을지, 그 기술자들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위에서 이런 문양을 만들으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노동력 제공하고 그랬던 건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제 공방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조금 신분이 낮았을 수 있고, 그 청동기를 그 중앙에서 상 같으면 이제 은어 유적 도읍지에서 청동기의 문양을 어떻게 만들까 하고 최초로 그런 도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16번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중국 고대 문화, 문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고대 중국을 좀 더 생산적으로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참 이 질문은요, 제가 계속 사실 고민해오던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참 설명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까지, 100년은 좀 그렇고 한 19세기까지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까지 살았던 선조들이 기본적으로 공부의 목표로 삼고 공부했던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한 120, 3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조선 땅,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그 선조들의 대부분이 가장 근가옥조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유체계나 사상, 학습 내용은 사실상 다 고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거는 그 고대 중국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면에서. 하드웨어하고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물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백과 사상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시경, 서경, 주역 같은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역사가 재밌는 게요.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이제 거기에 목을 메고 많은 지식인들, 양반 선비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20세기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또 몰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지금은 참 더 복잡해졌죠. 지금 이제 반중 혐오, 그리고 이제 중국 혐오, 중국에서는 또 한국 혐오까지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은 우리 역사 이래로 가장 지금 더 발전한 상황에 있고 중국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고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중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전부였지만은 중국이 몰락하고 우리의 무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다 겹치면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서양적인 요소, 그 서양 고대사, 뭐 그리스 로마사는 재밌어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청동기 같은 거 강연을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는 다 알지만은 조금 오히려 좀 더 거부감을 느끼는 듯한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근대 그 한국 역사라든지 전근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고대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우리 한국 전근대의 이해가 가능할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홍대용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그 조선 후기의 유명한 실학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름대로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 뇌리에 가득 박혀 있는 모든 사유 체계는 다 고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모든 게 이제 한국 중심으로 역사 연구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지역화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적인 요소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우리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이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사유 체계, 그 중국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의문이고요. 학술적으로 그렇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정말 고대 중국을 좀 더 생산적으로 소개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단순합니다. 그냥 즐기는 대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다양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새로운 발굴. 지금 아까 저는 그 어제 그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삼성태에서 나온 그 좌상 무릎 꿇고 박수 치면서 있는 그 상. 그걸 보고 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 비슷한 게 이렇게 또 나오고 앞으로 또 어떤 기물이 또 과연 나올까? 그리고 그 분야를 그 지금 아주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학계도 그렇고 일반 관심도 그렇고 그런 유물은 중국만의 유물이 이제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환호하는 그런 유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고 이랬다는 거는 조금 우리의 어떤 굳이 뭐 민족주의를 따지지 않더라도 한국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전 중국적인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일제 트라우마하고는 또 결이 다른 그런 트라우마가 존재해서 최소한도로 즐기지도 못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이런 또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냥 그거 보고 문화적으로 즐겨라. 정치성은 배제하고. 정치적인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 자체, 오늘 이 청동기 이 전시회 자체, 이걸 보고, 야, 이게 그 당시 최고의 하이테크였구나. 중국 사람들이 이런 하이테크를 만들었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발전했겠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즐기십시오. 그래서 이번 청동기가 사실 처음 계획에 한 60, 70% 정도 온 것 같아요. 다 왔으면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 전시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중국 청동기의 발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고대 세계 문명의 최고 정수 중 하나를 여러분들도 그냥 편견 가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질문이 있었고 상당히 좋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사실 제대로 답변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 시간 관계상 다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